시는 괜찮다. 인공지능 시대의 시. 알파고의 충격 이후 어디 가나 심심찮게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사나 화제를 접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며칠 조용하다 싶으면 또 어느 곳에선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인간의 버금가는 실력을 보였다. 또는 이미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함께 말이다. 요약하면 인공지능은 공간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수준 면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거나 추월하고 있다는 것. 그 반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알파고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의 모습들이 줄지어 주목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편리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전에 출현한 것에서부터 방금 탄생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뉴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중 선두를 달리는 것은 미국 IBM사의 초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 주지하다시피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왓슨은 방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해서 학습과 사고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이다. 96%의 암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는 닥터 왓슨뿐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는 관리나 대출 등 은행 업무의 수완을 지닌 금융 왓슨,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에 활용될 제조 분야의 왓슨, 최근 로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형 로펌 회사에 채용된 변호사 왓슨 등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이 마치 분신의 숫자를 늘리는 것처럼 진행되는 게 재밌다. 왓슨은 올 연말까지 한국어를 배울 계획이라 한다. 이 일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한국어 음성 인식에 성공하게 되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삶의 전 분야의 전 지역에 파급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 유행도 쇠미가 예측되는 현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잠깐 사용해 봤다가 실증나서 버리게 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끝을 알 수 없는 비가역적인 길에 들어서 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니 하는 말은 그 돌이킬 수 없음을 표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부정하거나 인공지능을 일부에 국한 폄하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위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인공지능을 긍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들에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협력체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이 토대를 마련하고 깔아주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적 존재다. 라고 단언하는 것도 어쩐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인공지능은 예술에서도 실력을 발휘할까? 의료, 금융, 제조, 법률 등 사회의 핵심 부분으로 진출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력에 놀라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던 면이 있다. 그런데 예술,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생각되어 온 분야마저 문제되고 있다면 인공지능을 폄하하는 첫 번째 입장에 서든 보조적 존재일 뿐이라는 두 번째 입장에 서든 여기서도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인간이 제공해 주어야만 이를 토대로 예술작품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는 방어적 결론이 동일하게 도출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적 결론에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사유와 창조는 결국 인간 영역의 마지막 보루로서 침범당해선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술에도 불길하게 여겨질 징조들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미술 쪽에서는 인간만이 상상의 주체라는 생각에 이미 제동이 걸렸다.
몽환적 이미지를 선보일 구글의 딥드림 작품이 최근 미국의 한 갤러리에 전시되었으며 이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이 29점이나 그것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추상하여 창작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인공지능 아티스트 아론이 1973년부터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말이다. 음악에서 이러한 예들은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가 작곡을 한 최초의 예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자렌 힐러와 레너드 아이잭슨이 컴퓨터를 이용해 현악 사중주를 위한 일리악 모음곡을 만든 것이다. 이후 도전은 계속되었고 드디어 데이비드 코프가 만든 인공지능 작곡가 에일리 하웰은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전이나 현대 음악을 만들어내 기계에 의한 작곡의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인간의 연주를 거쳐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와 비슷하게 예일대가 개발한 인공지능 쿨리타 역시 자료를 입력하면 내용을 분석하고 결합해 작곡을 하며 심지어 주크덱은 우리가 원하는 곡의 장르와 템포, 길이 등을 지정하면 곡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구글의 연구팀인 구글 브레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마젠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마젠타가 작곡한 80초 길이의 피아노 곡을 소개했는데 오로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작곡가 보이드가 만든 음악 그레이와 캐비티가 음원 사이트 멜론과 지니에 공개되기도 했다. 작곡뿐 아니다. 로봇 기타리스트와 드러머로 이루어진 로봇 록밴드 지머신스라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 역시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 중이다. 최신 뉴스는 일본 야마하가 개발한 인공지능 피아노가 20분 동안 베를린 필 소속 현악 사중주단과 송어를 협연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문학은 어떤가? 음악만큼 현란한 예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쪽도 예외는 아니다. 예컨대 캐나다에서 선보인 뉴럴 스토리텔러라는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어떤 것을 떠올리고 글을 써나가는 인간의 창작 과정과 흡사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호시 시니치 문학상에 응모한 한 인공지능 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해 떠들썩한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소설,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정비에 들어갔다. 장황한 감은 있지만 사태는 우리의 염려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술의 영역에 인간만이 존재하던 시대는 같다는 사실이다. 인간 최후의 보루라는 편리한 말에 저마다 얼마간의 성찰을 투여했든 간에 말이다. 예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어른거린다. 잘하든 못하든 조력자든 독립체든 그곳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시간이 자신의 편인 인공지능이 앞으로 점점 더 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기는 힘들다. 예술도 기계가 혼자 충분히 잘해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학의 한 분야인 시도 어떤가? 우리는 소설과 달리 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문학을 언급하고 지금 시를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컴퓨터에 의한 시 창작은 진작부터 시도되었다. 컴퓨터와 문학의 관계를 연구해온 오스카 스워츠는 한 강연에서 이미 1970년대에 렉터라는 알고리즘으로 제작된 컴퓨터 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단지 컴퓨터가 시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시가 인간이 쓴 시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만든 보트 or not은 제시된 시가 인간이 쓴 것인지 컴퓨터가 쓴 것인지 묻는 일종의 온라인 튜링 테스트인데,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65%가 속았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컴퓨터가 70%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보는 튜링의 기준선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기계가 인간과 대화하여 자신이 인간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지능을 가진 것이라는 튜링의 견해를 전제해 보건대, 대화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언어 구성물인 시에서 컴퓨터가 인간이 쓴 것과 거의 다름없는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의 시창작은 가능하다 수준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인간의 시와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술도 일면 학습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인간의 창작이라 여기는 것도 분명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학습한 결과이며 그 소산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기계가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속도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유감없이 증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만든 기계가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데, 기계가 인간보다 더 위대해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태도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수의 엉뚱한 공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이점주의자들, 예컨대 추론 가능한 미래의 한계 지점, 특이점의 도래를 최초로 언급한 존 폰 노이만에서부터 지능기계에 의한 지능 폭발을 예견한 어빙 존 굿 이 견해를 받아들여 인간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발명할 것이라 본 버너빈지, 특이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해 싱귤러리티 대학을 설립한 레이 커즈와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학자나 미래학자들은 결국 인간이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며, 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지능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한계 지점으로서의 특이점이 올 것임을 주장한다. 인류는 특이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단절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기는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A가 다시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B를 만들어내는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의 특이점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 특이점 운운하는 것이 너무 멀리 나간 것이며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펴볼 수 있다. 그 역시 우리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인간보다 능숙한 기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빨리 정확히 익힐 수 있는 기계, 스스로 익히고 학습한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의 탄생이 점차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놓고 거의 모든 분야를 대체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기계가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앞서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우월한 정보 처리 능력으로 보건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많은 이에게 유감일지 모르지만 시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계가 시를 쓰고 보트 or not의 예에서처럼 인간의 시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아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 쓰는 사태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기계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인간의 시의 모든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데 반해 인간은 능력과 노력의 한계로 불가능하니 말이다. 어쩌면 인간이 기계에게 시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사실 그러한 상태에 이르면 인간과 기계의 이분법은 무의미해진다. 기계가 시를 쓰면서
인간성이나 기계성을 가로질러 인간성을 통과해 갈 테니 말이다. 기계는 인간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시 쓰는 기계가 시 쓰는 인간을 대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기계의 판단 능력이 인간의 수준보다 떨어지리라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의미나 자의식과 같은 것들 역시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까닭이다. 기계의 진화가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인간을 제대로 흉내내는 지점을 통과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의 형이상학을 벗어나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놓여나는 시점 말이다.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계란 무엇인가? 기계의 인간화란 무엇인가?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화하려 시도하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기계이고 어디까지 인간적인 것인가?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고 변모를 거듭해서 마치 인간처럼 자의식과 불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계를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해 인간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기계의 인간화 못지않게 역으로 둘레즈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욕망하는 기계였음을 새삼 통찰하게 될 수도 있다.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 노력이나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동안의 관념적 틀 자체를 벗어날 수도 있다. 바야흐로 인간은 재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일이다. 인간은 본래 구성물이요 과정의 다름 아닌 까닭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문명의 혼효에 이어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충돌이라는 과정이 눈앞에 도래해 있다. 하이브리드야말로 인간이 생존해온 방식이요 조건이다. 비록 이전처럼 인간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자신보다 우월한 것을 만들어내고 뒤로 물러서는 전무후무한 하이브리드, 만만찮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우주는 변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무한은 변함없다. 그리고 우주의 한편에 서서 흘러가는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불가항력도 차이가 없다. 광대한 우주 속 우리의 쓸쓸함과 무력함도 그러므로 괜찮다. 신은 괜찮다. 신은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알 수 없는 미지로 떨어져 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은 기계의 침입보다 넓다. 익숙한 지도를 잃고 우주 속에서 지금까지 예측도 해보지 못한 절대적 미지와 결합하는 일이니까. 1940년대 보르헤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적 체계가 백과사전의 한 항목, 백과사전 중의 한 권, 백과사전 한 질이라는 식으로 자기 증식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이 세계를 삼켜버리는 상상을 하였다. 그때가 되면 영어나 스페인어도 사라질 것이고 이 세계는 틀웬이 될 것이다. 보르헤스를 인용하여 인공지능이 바로 틀웬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실, 지속적인 것이라고 전제되는 이 현실은 이런 식의 공격에 취약하며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려고 애쓸수록 허망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따름이다. 보르헤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